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다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저희는 쉬다가 말다 그랬습니다. 명절 때 뭐 하셨어요? 구체적인 질문. 그래. 네. 명절 때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성묘. 1, 2, 3. 성묘 갔다 왔고요. 그거 일 아니죠. 그거 일 아니야. 땡. 2번.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가족들하고 잠깐 쉬러 갔다 왔고요. 일 아니야. 땡. 그다음에는 총선 준비 또 했습니다. 네. 그건 일이네요. 아니 무슨 전부 치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네, 저희 밤 치고 막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네. 굉장히 아주 좋은 명절이었네요. 저희가 성묘를 갔는데요. 네. 이제 인천 가족공원에 저희 성묘 가는 데가 있어요. 인천이세요? 원래? 네, 원래 제 고향이 이제 인천이고요. 인천 짠물.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가 이제 재밌는 게요. 네. 묘지를 재개발을 했어요. 묘지도 재개발을 합니까? 네, 그게 이제 근데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인천 어느 동네예요? 인천의 부평 쪽에. 부평. 예, 거기가 옛날부터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공동묘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네. 공동묘지였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할머니가 거기 할머니를 모셔서 거기 다녔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할머니 묘소를 이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개발해야 되니까. 재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묘지 한 구 없애고 대신에 거기 이제 여러 가족장 묘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봉분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제 화장한 그거 모시는 거 거의 14기 모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분에 2분 모실 수 있고 그래서 총 16분을 모실 수 있게 이렇게 아파트로 묘지를 재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저거 될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인천 시립묘지인데 이를테면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다들 인천 시민들 다 좋아하는. 그렇군요. 묘지도 재개발을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아파트 재개발처럼 묘지도 재개발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이게 층수가 나뉘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묘지들도 아래층 계신 안 분들은 가시니까. 해가 잘 안 들어서 힘드시겠다. 아니 그건 아니니까 이제 한 봉분에 그냥 계시는 그렇군요. 거니까. 재밌네요.
명절 내내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핵실험 이후에. 그렇죠. 뭐 로켓 발사하고 심지어 어제 보니까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네. 거짓말했다. 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지금 외교통일안보의 어쨌든 최고 책임자 고위 당국자인데 막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외통위 상황이나 이런 것 쭉 홍 장관의 태도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북한의 지금 북한 당국이 네. 그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걱정이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정부 역시 합리적으로 사태를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뭔가 이렇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막 뱉었다가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엔 결의사항을 우리 정부가 위반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반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큰일이 나가지고 지금 네. 국제사회에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 다시 잘못했다고 네. 사실을 자백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거기서 제가 읽은 건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이 역시 이 모든 것은 이게 지금 선거용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4월 하게 되는 총선용이었다. 거죠. 이게 총선용으로 지금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총선용으로 해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국제사회 파국까지는 이거 검토를 못한 거죠. 네. 그러고서 이제 내뱉었는데 이게 이 파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국내 정치용에 매몰되다 보니까 네.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합리적으로 지금 정보가 통합되지 않고 있다 이 정부에서 다 제각각이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최소한 통일부나 외교부 당국자들은 아니 뭐 통일부는 아니더라도 외교부 당국자들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유엔 결의 위반이고 오히려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를 외교부 당국자들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가 못 나오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이 급해서 네. 뭔가 지금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아하. 그런 그 정부 내 정상적인 그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개성공단 폐쇄죠. 그렇습니다. 그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법적으로도 지금 저건 불법이다. 네. 정부의 뭐 조치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저런 것들이 이제 그거 사드하고 또 같이 가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게 네. 지금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저희는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네. 굉장히 반발이 크다 보니까 아하. 이게 갑자기 북핵 문제가 핵심인데 네. 잘못은 북한이 했는데 네. 갑자기 지금 문제가 우리 정부가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이 오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다 집중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지금 정부가 실수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유, 이게 망신을 이걸 어떻게 이 국제 망신을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창피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지금 국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네. 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눈이 가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만 이 정부가 네. 그 문고리 권력들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네.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 문고리 권력들이 결정하면 그것은 장관들은 그냥 받아 적는. 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받아 적고 있잖아요 국무회의가. 회의가 아니죠,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받아쓰기 하러 모여지셨나 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네. 굉장히 비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10시에 국회에서 연설하시잖아요.
이 엄중한 사태에서 단합을 강조하실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단합. 이제 조금 단합 대회. MT 가야겠어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70년대에 사로잡혀 계신 거 아닌가? 네. 그리고 70년대 본인이 영부인할 때의 대통령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선거를 이렇게 지금 2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 2달도 아니에요. 58일입니다 오늘. 네, 58일 남은 이 순간에 그런 단합 대회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선거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단합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단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데 선거의 여왕이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데 청와대에 계셔서 답답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국정의 여왕이 되셔야 되는데 선거의 여왕으로 계속 선거운동하고 싶어. 선거운동만 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대구에 가서 단합대회 하지 않으실까 또 걱정도 됩니다. 대구 단합대회. 그럴 수 있겠네요. 진박. 네. 진박들 진박 마케팅 막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단합될 가능성이 있다. 요새 사드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그게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경북 외관읍 그리고 평택 이렇게 막 가다가 오늘 원주 나왔어요. 내일은 또 어디가 나올지 아주 요새 사드 님비가 어디로 갈지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던지고 있어요. 글쎄 사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흘러나오는 얘기들,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평택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비행기가 많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런 데기 때문에 그 사드의 전자파가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행기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일단 북한하고 또 가까워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고고도 미사일이어서. 그러니까요. 좀 멀찍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미 최적지는 되게 경북 쪽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너무 반대하더라고요. 너무 대구 여론이 여론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또 이상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주 시민들도 이제 난리 날 것 같아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원주 시민들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 얘기도 꼭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회장이죠.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연장 근로수당을 감액하고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을 금지하자. 그리고 이 돈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직장인 여러분 연차 수당도 못 받고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을 감액한다.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들 없거든요. 이런 경총 회장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깝깝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을 저렇게 이제 호도를 해가지고 네.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박병원 회장이라는 분은 아주 그 박학다식하기로 네. 소문난 경제관료 출신이죠. 아주 굉장히 현학적이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또 아마 그런 현학적인 것을 아마 유의를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언어의 유의를 한번 즐기신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들의 그 생명권을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네. 우리가 그 손학규 대표님이 2012년도에 얘기한 저녁이 있는 삶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네.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뭐 저녁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녁에 또 뭐 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간만 있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일자리 나누기 얘기들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근로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다 지쳐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식경제의 이런 경쟁을 쫓아갈 수가 없다. 사람들이 충분히 쉬고 네. 열심히 그럼 우리 저기 그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잠을 푹 자야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데 네. 우리 노동자들은 너무 혹사당해서 그냥 이건 로보트 그냥 뭐 로보트도 그냥 로보트가 아니라 다 기진맥진 나사 풀린 로보트처럼 이렇게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경쟁력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기간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네. 우리 장하나 의원께서 칼퇴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칼퇴근법. 그거 마음에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 노동자들을 좀 그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노동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느냐 네. 이런 안을 냈다고 한다면 지금 박병원 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쥐어짜 가지고 또 기업의 그 네. 비용을 줄여보겠다. 지금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아마 많은 직장에서도 뭐 연장 근로에 대한 무슨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그냥 휴가를 권해요.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아서 네. 수당보다는 휴가를 갔으면 그래서 휴가를 또 못 가잖아요. 네.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아마 저희 같은 중소 업체의 경우에는 그런 회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일은 많은데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쉬면 또 불안하잖아요. 일부터 해놔야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휴가 못 가고 이런 직장인들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있던 그 연차 수당 이런 것도 못 받게 된다면 그러면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월급 빼고 다른 거 다 오른 지 오래됐는데 박병원 회장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 이게 조만간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치권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는 이제 계약법이라고 얘기하고 정부에서 이제 노동계약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안이 이게 이제 국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의해서 하나의 그 이제 정치 상태에 있으니까 네. 이 박병원 회장께서 이제 이를테면 왜 그런 그 뭐라 그러나 효과 없는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뭐 얘기는 뭐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정도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지금 본색을 드러냈다고 그럴까요? 대기업의 본색, 생얼. 네. 그러니까 본색이 뭡니까? 노동 비용을 줄여달라, 월급을 깎아달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그 해고를 쉽게 하고, 네. 그다음에 파견을 쉽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네. 박병원 회장이 얘기한 것은 아니 그렇게 저 두리뭉실 이렇게 애둘러서 가지 말고. 네. 그냥 임금 깎자. 이 얘기를 한 거죠. 간단하게 임금 깎자. 임금 깎자. 깨끗하게 네. 깎어. 기업들 네. 굉장히 지금 힘든데 노동자가 죽든 말든 네. 깎어. 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나저나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셔서 노동사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여야가 서로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된 건가요? 이대로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네. 간단한 거죠. 사실상 이제 그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거에 의해서 그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불행하게도 이제 야당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정책이 선거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정부는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겠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보니까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르신들이 이번에도 또 그렇게 이제 그 예전에 하던 것처럼 새누리당 지지하고 이러면 대대적인 해고 열풍 그다음에 이런 모두 다 파견되고 비정규직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지금 팽팽하게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시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새누리당 200석을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뭐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결과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다음에는 쉬운 해고, 파견, 뭐 여기저기 파견 노동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정책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 투표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 톱이 네. 대기업들이 다 지금 적자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외환위기나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확한 진단인데요.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몇 년 전부터. 네.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대기업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이미 중소기업이나 우리 자영업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망해온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업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이 대기업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벌을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따라서 그런 식으로 단합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죠. 지금 뭐 완전히 그것은 국민들의 삶과 괴리된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대기업의 노예가 되어서 대기업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르려면 자를 수 있고 뭐 임금도 지금 이런 식으로 깎자 그러면 그냥 깎고 이런 세상을 그야말로 정글자본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더 따뜻한 자본주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가장 그랬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지금 뭐 샌더스 열풍도 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고 좀 더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만 유독 이제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미국 대선 재밌더라고요. 힐러리 클린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주변 굉장히 약간 제 느낌은 강남부자 아주 매끈한 연설 그런 거 느낌을 주고 샌더스의 경우는 굉장히 투박하고 왠지 좀 빈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던데 연설만큼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정치인 우리도 하나 있으면 어땠을까. 미국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이면 된다. 이런 건데 샌더스가 한번 돼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런 정치인이 나오려면 30년 걸립니다. 그런 정치인. 샌더스가 홍종원 의원님 하세요. 바로 당장. 내가 샌더스다. 어떠세요? 여기서 선언 딱 하시고 내가 샌더스다. 한번 하시면 어때요? 아니 글쎄 얼굴 빨개진다. 샌더스가 하는 얘기를 저는 지난 4년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4년 갖고 안 되는 거죠. 샌더스처럼 한 30년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막 무소속도 하고 미국에서 비주류로 그도 이렇게 알아주는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샌더스하고 그 힐러리하고 둘이 이제 대담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용어 상박이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멋있는 네. 힐러리도 예전에 그 오바마한테 패할 때보다는 네. 아마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자기가 그런 경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백악관 있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샌더스한테 꼭 밀리는 게 뭐냐면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저 재벌들 어떻게 할 거냐. 그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퍼줬다. 네. 그래서 살려줬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저 사람들한테 돈 받은 게 그게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깨갱. 여기에 이제 힐러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없죠. 그러니까 힐러리가 자기는 뭐 정치에서 그렇게 지금 돈을 받았어도 한 번도 그렇게 불편부당하게 항상 이렇게 해왔지, 정치를 해왔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돈 받았다고 이렇게 유리하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그냥 이제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용어 상박자로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가던 게 거기에서 이제 딱 말이 막혀버리는. 그러니까요. 저는 미국 대선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힐러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된다 하더라도 결국 샌더스의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은 좋은 선거 결과가 있겠다라는 점을 칠 수 있는데 우리는 뭘까? 우리는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샌더스 열풍이 이제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투표율을 높이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투표하지 않았던 이 그 정치 실망층들. $27의 기적. 막 모이잖아요, 돈 내고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청년들, 그다음에 유색인종들 여기서 이제 그 투표들을 그 투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데 샌더스가 바로 자기들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투표로 되고 나오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감동할 수 있는, 감동해서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나도 $27 내고 싶다,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부 우리랑 상관없는 뭐 얘기를 하고 갑자기 단합을 하자 그러질 않나. 그럼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제 얘기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한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여지고요. 국민들 스스로 그런 정치인을 만들고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샌더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샌더스가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저렇게까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나올 때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 출마 선언문 요즘도 가끔 이렇게 보면 그 대통령에 나와서 이렇게 당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출마 선언문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하시다가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거의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거지 같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제 그냥 그 기자들 앞에 놓고 막 그냥 이렇게 열변을 토할 때 하여튼 뭐 내가 당선 가능성 없지만 내가 할 말은 다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국민적 열망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들이 노무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뭐 모든 걸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지금부터 홍종학 의원님이 그렇게 하세요. 초국적 자본세 뭐 이런 거, 부유세 이런 거 막 도입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좀 그 요인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안타까운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해서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게 우리 국민들이 깨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8년을 겪으시고 결국 보수 정부, 새누리당 정부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난관을 해결할 길은 결국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무능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하네. 특히 남북 관계에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당의 정책이 저렇게 잘못돼 가고 있으면은 여당 내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여당 내에서
아니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왜 자꾸 재벌만 이렇게 돕자고 그러느냐. 이게 재벌지원법이지 이게 경제회생법이냐. 경제회생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던 얘기를 이렇게 좀 받아서 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종걸 원내대표 하고 계시죠.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피커가 작은 데다가 용량이 너무 작은가요? 언론이 이제 그런 거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이제 그게 뉴스가 안 돼서 계속 그렇지만 저희는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한국에서도 어쨌든 총선 이제 2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샌더스 돌풍, 뭐 사람은 없을지라도 정책 돌풍이라도 좀 일어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실제로 그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정책은 저희가 다 내놨어요. 이미 다 내놨는데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이제 새누리당한테 맡겨가지고 매번 실종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거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돕자 온누리 상품권 2,000억 우리가 그 지원하자 얘기하는데 새누리당이 딱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극명한 거거든요. 저희는 돈이 없지 않다. 이 돈을 중산층과 서민에다 쏟아붓자. 이러면 살아난다 경제가. 근데 새누리당이 반대하잖아요. 새누리당은 그게 아니다. 재벌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재벌이 산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재벌 기업들 다 지금 무너진다. 이러면 한국 경제 무너지니 저 기업들 살려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중산서민층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재벌들 물건을 사줄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벌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거꾸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재벌에게만 퍼주면 낙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답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를 해서 재벌한테 쏠려 있던 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면 그렇습니다.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새누리당 정부에서는 저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현실을 보고 이게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들이 또 쫓겨나겠구나. 우리 이 중소기업이 이게 망하겠구나. 우리 저기 통닭집이 이게 또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옛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하시니까 이렇게 틀린 길이라고 다 알면서 결국엔 우리가 사는 길이 어떤 건지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이제 그 새누리당 과반 넘으면 결국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던 정책들이 다 실종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 하려면 어찌됐든 팽팽한 긴장 구조라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아주 감동적이라서 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저희를. 더불어민주당에? 일반 시민이요? 그래서 왜요? 왜 찾아오냐 했더니 뭐든지 할 일을 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뭐라도 하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당한 재능이 있어서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제 얘기가 그래서 그분 뵙고 이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막 떨렸대요. 그러니까 정당에 찾아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놀림감이나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이 정당이 이런 거를 뭐 제대로 받아줄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정말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고 싶은 그런 아주 감동적인 얘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주변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저변에 그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엄청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도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당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면 상당한 선진 시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네.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앱을 하나 지금 더당당 앱이라고 이제 네. 하는데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런 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10만 명이 이렇게 단기간에 정당에 가입한 것이 역사상 처음이다.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거죠, 하는 네. 이 기운은 틀림없이 있는데 네. 이런 거대한 흐름은 이제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 흐름이 이제 불행하게도 맨날 이제 종편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요. 전달이 안 돼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요새 저희 팟짱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난 1월 통계를 냈더니 900만에 가까운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봐주셨어요. 비디오로만. 그러니까 오디오 빼고 비디오로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지금 다 퍼지고 있는 거고 저희들한테 그런 연락 주시는 분들 계세요. 아버님한테 깔아드렸다. 어머님한테 깔아드렸다. 그러니까 욕설 나오면 싫어하신대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출연자들이 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욕 안 했죠? 그럼요. 정봉주 의원이 욕을 좋아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본인 스스로 막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종편 보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끼워서 같이 봐서 좀 최소한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팟짱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저기 중식이 밴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선전할 거 다 기회 주시던데 저 선전 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더당당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4분이 넘어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달 29일이죠. 마이너스 0.1% 금리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스웨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우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학 박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워요. 예. 이게 이제 아마 경제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긴 경제사를 봐야 되거든요. 경제사. 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를 보시게 되면 200년. 네. 세계 경제 한 200년 보셔야 마이너스 금리 알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금리가 된 것이 최근 100년간에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대공황 때밖에. 무서워. 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경제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금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돈을 푸니까 근데 되게 이제 전쟁하고 그게 연결이 됐는데 이제 1800년대 이렇게 그 전쟁이 많았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면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니까 또 못 살겠다 그래갖고 이제 돈을 화폐 개혁하고 이러면 또 이제 좀 괜찮다가 또 이렇게 이제 전쟁 한 번 하면 인플레이션 됐다 전쟁 끝나면 또 그냥 마이너스 금리 가고 막 이런 게 한 100년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때 뭐 마이너스 금리도 아니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없었으니까 그냥 금융시장이 그냥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거가 지내고 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중앙은행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딱 100년 됐어요. 미국에 1914년에 FRB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100년 역사상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공황 당시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을 그거 하나로만 볼 수 있지만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했겠는가. 지금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하나의 신호죠.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없었던 그 심각한 지금 공황 상황에 전 세계가 빠져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네. 세계가 지금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한국도 이미 디플레이션에 가깝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를 그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유동성 함정이라는 얘기를 유동성 함정. 네. 네. 그게 뭐냐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게 돈을 풀면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고 이러면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돈을 아무리 풀어도 투자가 늘지 않고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 네. 이것이 유동성 함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 함정,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이 지난 100년간 딱 한 번 있었어요. 대공황 때.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이다. 세계 경제가. 이거를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경고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때마다 한국의 이 정부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이해가 되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그냥 옛날처럼 생각하고 아니 뭐 한국에 무슨 뭐 디플레이션이 온단 말입니까? 뭐 저한테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뭐 디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실제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담배세 인상이 없었다면 사실상 상당 부분 다 디플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금년도 지금 금리가 거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지금 오르지 않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필품 값만 네.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만 가격이 오르는 이렇게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왜 무시무시한 거냐면 네. 기업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은 좋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다가 네. 물건을 만들 때 되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네. 그러면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안 팔리고 재고가 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가 있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해서 다시 또 마이너스 금리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너무나 갑갑한 게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미 1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80년 전이죠. 80년 90년 전에 이런 얘기 있어서 그 유명한 케인즈가 네. 돈을 그렇게 풀어봐야 효과가 없다. 뭐 돈 푸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정책을 펴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를 네. 이미 100년 전에 케인즈가 한 얘기거든요. 너무나 갑갑하다. 네. 경제를 살릴 이렇게 뻔한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엉뚱한 대책들만 하느냐. 네. 계속 마이너스 금리하고 이러면서 대재벌들만 살려주고 은행들만 구제하고 월스트리트만 구제하고 대신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복지국가가 잘 돼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계속 양극화가 심화되고 한국처럼 계속 재벌들만 이렇게 해주고 네. 일본도 처음에는 뭐 그 임금도 올리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소득을 네. 높이는 거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또 그냥 이 재벌들 좋은 얘기 일본 대기업들 좋은 정책으로만 자꾸 가죠.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네.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 그 과거 역사의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휴, 지금 제가 앞에 그 샌더스가 되시라고 했는데 이미 의원님은 케인즈 케인즈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요. 네. 케인즈가 네. 거의 한 20년 동안을 이런 얘기를 해요. 홍종호 의원님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그 제가 한 20년 최소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20년 얘기하는데 한 10년 됐어요, 저도. 네. 한 20년 됐는데 이게. 네. 이제 10년 남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케인즈가 한 20년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주류 언론이라든가 주류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이 거의 네. 안 받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루즈벨트가 케인즈 정책을 취하는데 둘이 만났는데 둘이 또 사이가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서로 엉뚱한 얘기한다. 저 양반은 내 얘기 못 알아듣는구나. 루즈벨트는 저 양반은 뭐 학자가 저렇게 고집이 셀까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서로 헤어졌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루즈벨트가 한 정책이 이제 케인즈가 한 정책하고 거의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그
책 낸 것도 사실은 36년도에 나왔고 네. 루즈벨트가 정책을 한 건 33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근데 케인즈는 이제 그 전에 논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연설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천은 했지만 루즈벨트가 이 케인즈의 생각을 공감은 못했던 거죠. 그 케인즈의 생각을 공감한 거는 한 20년 뒤부터. 그렇군요. 1950년대가 돼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홍종학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할 큰 리더, 대통령 후보 뭐 이런 분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저나 이제 일본이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데, 마이너스 0.1%에서 더 내려가면 그만큼 경제가 더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나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공황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안 좋죠. 몇 년 동안 이제 다 저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요. Beggar thy neighbor 정책이라고 그래서 다 자기네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럼 한 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국은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기업들은 또 더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남을 못 살게 나만 하는, 잘 살겠다고 남을 괴롭히는 이런 정책이죠.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을 낮추는 거죠. 환율을 낮추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값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엔고 상황에서 그렇죠. 엔저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근데 엔저 정책을 취하다가 지금 한계에 오니까 그럼 아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난 건 뭐냐면 엔저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갔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죠. 시중에서는 받아들이길 국제시장에서 보니까 일본이 엔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걸 보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면은 저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더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돈을 빼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다고는 미국과 일본으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엔저를 하겠다고 마이너스 금리를 갔는데 갑자기 엔고가 돼버린 거죠. 엔고가 됐어. 그러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떨어지고 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일본의 정책도 자기네가 취했던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본 정책 당국도 놀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더 뒤로 가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서로 자기 살 깎아먹기. 그러니까 사실상은 상대를 거지로 만들어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상대방은 가만히 있냐고요. 상대방도 또 역시 환율을 내리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중국도 똑같은 그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금리를 인하를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자꾸 이제 달러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플러스 금리로 처음으로 올라갔으니까 미국이 그러면은 안전하고 또 금리도 높으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인가 이제 FRB 의장인 옐렌 의장이 미국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대공황 당시하고 지금 너무 똑같아요. 대공황 당시에는 고정 환율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환율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환율 낮추고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도 낮추고 서로 이렇게 막 낮추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교역이 그때는 이제 환율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세를 다 올렸죠. 이제 수입을 막기 위해서 관세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아까 얘기하고 좀 연관이 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도 지금 자꾸 그런 유혹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유혹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야 되고 왜냐하면 국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입 억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입 억제 정책이요. 그러면 이제 죄 없는 한국만 두드려 맞을 거 아니겠냐. 이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공황이 해결이 된 것은 전쟁으로 해결됐다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대공황을 전쟁으로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그러면 이제 독일이 이제
군비 확장으로 들어가죠. 히틀러가. 그 경제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고 네. 그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이 어려운 것을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네. 괴롭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심을 자극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군비 확장하고 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군비 확장에 빵을 만들어 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탱크를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일하면 거기에 임금을 줬죠. 그렇지만 그것이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오래 지속이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도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봐야 2008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각국에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동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거기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랬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그런 위협들이 있었던 게 되게 중동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란이 그랬고 그래서 이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란이 잘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IS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IS는 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옛날처럼 네.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한 이런 전쟁이 돼야지 이게 네.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면 일본, 유럽, 미국, 중국 이러면 세계 경제가 전부 마이너스 금리를 만약에 채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오늘 그 한은에서 금통위가 열리고 오늘 아마 기준금리를 정하게 될 텐데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를 택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충수에 걸렸죠. 자충수. 예,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춰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한국은행한테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였죠. 네. 그 2014년도에 금리를 낮췄을 때 제가 한국은행 총재를 막 질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순간에 쓸 수 있는 실탄을 허공에다 날려버린 경우가 되고 경제를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높여서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를 낮추고 이러면 네. 경제가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계부채가 너무나 이렇게 됐기 심각하니까. 때문에. 예. 그때 당시부터 제가 부동산 거품이 늘어나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금리를 낮춰라.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건전한 곳으로 가게끔 하고서 금리를 낮춰라.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린 양극화를 계속해야 네. 되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 간단한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네.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박근혜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거를 계속 거부한 거죠. 그리고서는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건설 쪽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계속 재벌만 살리겠다고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간단한 누구나 경제학을 그냥 간단하게 배웠으면 알 수 있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인가요? 저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쉽게 얘기 돈은 계속 풀어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마이너스 금리도 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까지 힘들면 가자. 그런데 그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네. 그게 마이너스로 금리로 가면 정상적인 대로 가겠느냐. 중소기업한테 가겠느냐.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저 부동산으로만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지금 난린데. 전세는 지금 저렇게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금리를 더 낮추면 전세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전세 준 사람들이 자기네 들어오는 은행에다 맡겼을 때 수익이 안 생기니까 네. 그럼 월세하고 생각해서 월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세를 더 높이든지 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살게끔 해주고 네.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정반대의 정책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정치나 정책을 가져간다면 결국 그냥 파국의 종착역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금리 동결한다는 전망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동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좀 몇 달 더 가보겠다 이런 정부의 뜻이 담긴 거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정책들이 네.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낮춘다고 할지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나겠는가? 안 늘어난다는 아니겠죠. 거죠. 예. 그럼 금리를 낮춘다고 그러면 은행 기업들이 좋아지겠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은행 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2008년서부터 8년간 계속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지금 스트레스가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최근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유럽의 대형은행 몇 곳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럽 대형은행 몇 곳이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 뭐 너무나 당연한 도산 얘기죠. 위기가 있다는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경제가 나빴는데 네.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계속 부실채권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금리는 계속 떨어지니까 네. 수익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수익은 줄어드는데 부실채권은 늘어나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꾸 지금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파생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파생금융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지금 발생해서 그런 그 이상한 그 대형 금융기관이 휘청거리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년간 전 세계의 스트레스가 지금 쌓여와서 네. 우리 국민들은 누구든지 다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8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이제 넘어가는 데가 한두 번씩 생기는 거죠. 그게 3년 전에 4년 전엔 그리스였고 네.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산유국들이 넘어갈 것이다. 네. 그 되게 중남미에 있는 산유국들. 뭐 이런 산유국들이 지금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른바 도산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든지 지금 IMF 사태로 빠지는 IMF한테 구제금융을 네. 청구하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홍종학 의원님께 질문합니다.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거 역사에 비춰보면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신에 그런 뉴스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살짝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세계 3차 대전의 전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 한계가 우리가 이제 그 대공황으로 온 거죠. 그것을 해결한 것을 우리가 케인즈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바꾼 거죠. 그 전까지는
국가가 경제에다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네. 그 아담 스미스로부터 내려온 그 신봉자들. 네.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은 엉망이니까 우리가 네. 도덕적인 그런 그 도덕인들이 되어서 네, 네. 서로 자제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하자.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제력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대공황이 온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케인즈가 얘기한 것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뭐 옛날에는 뭐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더 따뜻한 자본주의.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렇게 한동안 잘 왔는데 이른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네. 옛날 정글 자본주의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자본들이 다시 또 그때는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껏 그냥 노동자들 노예로 부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할 수 있었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 국가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니까 국가를 줄이자.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1920년대 이전에 정글 자본주의 비슷하게 지금 간 거죠. 상황인 거죠.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따뜻한 자본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네.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해서 국가의 그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이걸로 가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있는데 정치가 그거를 받쳐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답이 나와 있는 이 정책을 실행하고 수행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집단은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본의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 안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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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샌더스의 얘기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한 표를 갖고 있는데 과연 한 표를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자본이 그냥 한 표 갖고 있고 우리는 다 표 없는 그냥 군중으로 그냥 자본의 이렇게 그 조종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자본주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클린턴이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유정일 교수님 같은 분이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정치가 바로 이렇게 자본의 그 목소리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목소리 내는 것은 다 무시당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은 재벌들을 대변하는 뭐 경총회장 네. 이런 사람들 얘기만 나오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 회사를 쫓겨날까 걱정하고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는 신문에 언론에 안 나오고 그 목소리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정책에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지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실제 그 역할을 야권이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야권이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민주화 이후에 한 지금 반세기 네. 4반세기밖에 안 됐거든요. 25년 정도 지금 지난 거죠. 한 30년 됐나요? 30년. 30년 됐네요. 딱 87년 이렇게 87년,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한 30년 됐는데 민주주의 역사에 아직 그 단계에 우리가 가지를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여튼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게 그런 그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유일호 장관이 장관되고 나서 그래서 경기부양책으로 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뜯어보세요. 거기 우리 시청자께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하나라도 있는지. 전부 다 재벌들 아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제일 처음 하는 게 자동차 개소세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외제차의 경우는 더 내려도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차가 어렵다고 아우성하니까. 네. 현대차가 어려운 것은 여기 기재부 이 관료들한테 현대차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들, 우리 그다음에 이 회사 다니시는 네. 분들,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런 분들, 중소기업들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유일호 장관의 거기 제가 이렇게 천천히 봤어요. 네. 없어요. 한 가지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니 뭐 저 뒤에 가면 조그만 게 있겠죠. 그런데 신문에 주요 대책들 대개 네. 뭐 재탕 3탕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그래도 이번 정책에서 한 4-5가지가 이 정도가 뭐 의미가 있다 했는데 뽑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상반기에 자동차 사면 이게 세금을 이렇게 깎아준다. 그러니까 얼른 서둘러서 새 차로 바꿔라. 빚내서 또 차도 빚내서 집도 빚내서 사고 차도 빚내서 사고 그런 빚권하는 사회를 계속 만드는 건데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서글퍼져요. 그래서 팟짱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듣다가 화가 나서 꺼버린대요. 정말 그 잘못된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 듣다가 막 그 화병이 생길 것 같아서 막 끝까지 못 듣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는 게 화병이 이미 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다른 분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저는 그 대공황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네. 대공황 당시에 그때 얼마나 심각했던 이게 특히 정치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정책으로 그 대공황 때 사람들을 못 도와주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정치인들을 다 일깨우셔가지고 이번엔 좀 똑바로 해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갑갑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현장에 있으면서 네. 그걸 못 막는 그 심정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이 케인즈다. 크크크. 오늘 출근길이 버스가 너무 복잡했어요. 이제 듣게 됐네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 애청자분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고요. 주위 친구들에게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팟캐스트 무시하지 마. 종편만큼은 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제가 서울역에 취재 나갔을 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팟짱 듣고 있는데 방송하시네요. 이런 분들을 많이 뵙고 설날 전날 서울역에 캠페인 나오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딱 그 인터뷰 요청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그 심상정 대표 얼굴이 살짝 젊으니까 당연히 정의당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딱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번에 양 당이 정책연대 잘 해서 청년들이 정말 실업 문제 이런 거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대하세요. 이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팟짱 애청자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힘내시고요. 의원님이 케인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바보 같은 정치인들 다 일깨워서 정말 제대로 된 경제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답해졌네. 예, 어쨌든 오늘 벌써 63분 지났어요. 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은 굉장히 빨리 갔어요. 정말.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금리도 걱정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